현재 대마도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땅인 이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죠. 최악의 재난 속에서 자국민을 버린 일본 정부 대신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대마도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마도 주민들이 유엔 조사단 앞에서 수백 년간 숨겨온 조선 왕실의 기밀 유물을 공개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대마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주민들의 염원대로 한국에 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마도에서 3대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후지타 켄지입니다. 60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하며 파도의 색깔만 봐도 내일 날씨를 가늠하는 것이 저의 오랜 삶이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 평소라면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시간이었지만 사방은 짙은 해무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제 어선 료마루호의 조타실은 기분 나쁜 고요함으로 가득 찼죠. 부선장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장님, 오늘 바다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했습니다. 그때 조타실 한 구석에 무전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내 유키였어요. 여보, 지금 당장 항구로 돌아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가 짙은 안개에 갇혀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금방 그물만 걷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조타실의 레이더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비명을 지르듯 화면을 가리켰어요. 북서쪽 해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선단이 우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0척, 아니 30척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선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반원 형태로 흩어지며 대마도 앞바다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불법 조업을 하러 온 중국 어선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뱃머리를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이 포위망을 빠져나가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해무를 뚫고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철선들이 바다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거대한 위장 어선 몇 척이 돌연 엔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작업이 시작되었죠. 배의 측면에서 육중한 철제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향해 내린 것은 그물이 아니었어요. 녹색과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거대한 드럼통들이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드럼통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야마모토, 당장 해양 수질 분석기 켜.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야마모토는 허겁지겁 낡은 분석 장비를 바다로 내렸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본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슘과 스트론튬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치의 고농축 방사능 물질이었죠. 그들은 지금 이 대마도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의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한계에 달하자 감시가 소홀한 우리 대마도 해역을 쓰레기장으로 선택한 것이 분명했어요. 일본 영해이면서도 한국과 맞닿아 있는 이곳은 그들의 범죄를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사각지대였으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흘 안에 우리 섬의 모든 생명체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동료들에게 소리쳤어요. 코바야시, 타나카, 당장 도망쳐. 저놈들이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고 있어. 제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대답 대신 끔찍한 파열음이 무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우리 어선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위장 어선 한 척이 전속력으로 달려가 코바야시의 미야비 마루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선원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코바야시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가라앉고 있는 코바야시의 배를 향해 고압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쏘아댔습니다.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을 아예 바다 밑으로 수장시키려는 끔찍한 살인 행위였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온 동료가 눈앞에서 수장당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일본 해상보안청에 긴급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섬이 죽어가고 있다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완전히 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GPS도 무전기도 먹통이 되었죠. 통신 교란 장비였습니다. 중국은 핵폐기물 투기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강력한 전자전 장비로 이 해역의 모든 통신망을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된 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일본 정부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들 사이에서 낡은 어선 한 척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조타실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중국 선단 쪽에서 번쩍하는 불빛이 인 직후였어요. 레이더, GPS, 무전기, 심지어 낡은 엔진의 전자 시동 장치까지 전부 먹통이 되었습니다. EMP 공격이었죠. 중국은 선원들을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도 전체의 심장을 멈추려 한 겁니다. 통신탑 기지를 노린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수동으로 엔진을 걸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섬의 상황은 바다 위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대마도 전체가 정전과 통신 마비라는 괴멸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완벽한 암흑천지였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 다케다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장님, 병원에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나 생명유지장치 같은 필수 전자기기가 전부 꺼졌다는 겁니다. 비상발전기가 있기는 했지만 EMP 충격으로 회로가 망가져 작동하지 않는 기계가 태반이었죠. 병실에 누워있던 노인 환자들이 순식간에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학교도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전부 벽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본토에 있는 학부모나 외부 기관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공포에 떨고 있었죠. 섬은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선장 사무실 구석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건전지로 작동하는 낡은 아날로그 라디오 하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희미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재난 경고였습니다. 해류 시뮬레이션 결과 사흘 안에 고농축 방사능 물질이 대마도 해안을 덮친다는 충격적인 속보였죠. 단 3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쏟아진 핵폐기물을 막지 못하면 이 섬은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터였어요. 사흘 안에 다 죽는단 말입니까? 이토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절망은 곧 분노와 이기심으로 변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당장 식수 창고 문을 여세요. 방사능이 퍼지면 빗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물은 비상물품이니 공평하게 나눠야 해요. 조합원들 사이에서 물과 식량을 두고 거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서로에게 날을 세웠죠. 섬이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에 쓰던 낡은 아날로그 위성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EMP 공격은 최신 디지털 회로를 다 태워버리지만
수동으로 안테나를 돌려 주파수를 맞추는 이 구식 장비라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나 좀 도와줘. 이것만이 일본 외교부 비상 연락망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야.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부품들을 조립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 아니, 우리 섬 전체의 운명이 이 고철 덩어리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제발 연결만 되어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걸 알려야 해. 저는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장장 5시간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신부에서 삐하는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어요. 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여기는 대마도 어업조합 선장 후지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외교부 비상 연락망 연결을 요청합니다. 잠시 후 딱딱하고 무감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었어요. 저는 쉰 목소리로 상황을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고농축 세슘 투기, 통신망을 날려버린 EMP 공격, 침몰한 코바야시의 어선, 그리고 사흘 뒤면 방사능에 뒤덮일 섬의 현실을 전부 말했죠. 당장 해상보안청 함대를 보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켄지 선장, 핵폐기 물건은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어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국익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적 움직임을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죠. 철수라니요. 우리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선장. 당신들은 외교적 변수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국익이라는 두 글자 아래 대마도 주민들의 목숨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겁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타실의 낡은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점들이 잡혔어요. 대마도 해역 주변을 맴돌던 일본 순시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뱃머리를 돌려 본토를 향해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야마모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우리를 버렸어. 동료 어부 타나카가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무전기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일본 순시선들이 도망가자 중국 선박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표류하던 작은 어선들을 조롱하듯 백고동을 울리며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쇠갈고리가 날아들어 선실을 부수고 고압 물대포가 어부들을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대응을 확인한 악당들의 잔인한 보복이었죠. 저는 미칠 것 같은 무력감에 통신 장치를 부숴버리려고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나라의 구조를 구걸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치욕스러웠어요. 차라리 통신이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고 죽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선장님, 잠깐만요. 저길 보세요. 의자를 내리치려는 순간 야마모토가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낡은 화면 구석에 아주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도망치는 일본 순시선이나 거대한 중국 배들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속도를 확인한 야마모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장님, 미쳤습니다. 평균 속도가 50노트를 넘어요. 우리 어선은 죽어라 밟아도 15노트인데 말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는 그딴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갔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정체불명의 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무지막지한 배는 누구일까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어선 레이더 화면 구석에서 깜빡이는 작은 점 하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통신 장치를 부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야마모토가 레이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이상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속도가 어떻길래 그러는 건가? 야마모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50노트를 넘고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속도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료마루오 같은 일반 어선은 엔진이 터져라 밟아도 15노트가 한계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랑하는 최신형 순시선조차 50노트라는 속도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불가능했죠. 게다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도 레이더의 열 추적 신호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선박이 분명했어요. 애초에 일본 정부는 우리를 버리고 순시선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 바다를 가르고 달려오는 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급히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가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수평선과 짙은 해무가 만나는 경계선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짙은 안개를 찍고 거대한 선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것은 길고 날렵한 형태의 고속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선체는 일반적인 철선이 아니었어요.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유려하게 파도를 가르는 모습이 SF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의 군함 같았습니다. 투박하고 낡은 일본의 순시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위용이었죠. 다케다 씨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배란 말입니까? 쌍안경의 초점을 고속정의 선수 부분에 맞췄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정체불명의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적인 용의 모습과 첨단 기계 장치가 결합된 독특하고 강렬한 마크였습니다. 바로 그때 EMP 공격으로 죽어있던 낡은 위성통신 장비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대마도 어업조합 선장 후지타 켄지 씨,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의 블루드래곤 팀입니다. 현재 귀하의 섬에 접근 중입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조국 대신 이웃나라가 달려온 겁니다. 야마모토가 소름이 돋는다는 듯 팔을 문질렀습니다. 선장님, 저들이 통신하는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일반 위성통신이 아니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자통신 기술입니다. 중국의 EMP 공격이 대마도의 모든 디지털망을 구워버렸지만 한국의 양자통신은 그 교란을 완벽하게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지막지한 기술력이었어요. EMP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이 통신 기술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해상 전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해경이 아니었어요. 군사급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특수 조직이 분명했습니다. 중국 선단도 블루드래곤 고속정의 등장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당황한 듯 일사불란하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자신들의 EMP 장치까지 무력화시키며 나타난 새로운 강적의 출현에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진 거죠.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끔찍한 범죄 현장이 발각될 위기였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블루드래곤 팀, 저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일본 국적의 섬 주민들입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태준 대장이라는 사내가 응답했습니다. 후지타 선장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귀하의 섬에 발생한 환경 테러와 고립 위기를 파악했으며 지금부터 구조작전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국익을 챙기기 위해 자국 국민인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단은 오직 인류애를 위해 국경을 넘어 이 위험한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저들에게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국가란 무엇일까요? 국민의 생명보다 외교적 이익과 돈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진짜 조국일까요? 아니면 국경을 초월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나라가 진짜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우리 섬의 운명은 수평선 너머에서 달려온 푸른 용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블루드래곤 고속정이 마침내 섬 근해에 도착해 압도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제사장 3분의 기적, 압도적인 기술력. 블루드래곤 고속정이 대마도 앞바다에 정박하는 순간 바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선단은 한국 고속정의 압도적인 크기와 기술력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핵폐기물 투기라는 악랄한 범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끔찍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물리적인 무력을 동원해 한국의 구조작전을 막기로 한 겁니다. 야마모토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중국 선박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고속정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어요. 거대한 위장 어선 두 척이 블루드래곤 고속정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윤태준 대장의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선단에게 경고한다. 구조작전을 방해하면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할 것이다. 10초 내로 후퇴하지 않으면 즉각 대응하겠다. 하지만 중국 선박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충돌 직전의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블루드래곤 고속정의 갑판이 열리며 특수장비가 솟아올랐습니다. 대응 사격 실시. 방어 목적의 저주파 음파 제어 장치 작동. 윤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파동이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끔찍했습니다. 돌진하던 중국 선박들의 선체에 엄청난 진동이 발생했어요. 무전기를 통해 중국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갑판 위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최첨단 비살상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선박을 부수거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견딜 수 없는 주파수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무기였죠. 저놈들, 정말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다케다 씨가 통쾌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낡은 물대포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무력이었어요. 중국 선단이 무력화되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농축 핵폐기물 드럼통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세슘이라도 유출되면 대마도는 끝이었습니다. 윤 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AI 딥러닝 해저 드론 해모수 3호 출격 준비. 목표 시간 180초. 180초라니요. 단 3분 안에 저 깊은 바닷속의 재앙을 막아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작전이었지만 해수면을 가르고 잠수하는 해모수 3호의 날렵한 유선형 선체를 보니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후지타 선장님, 해모수 3호는 테라헤르츠 비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윤 대장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속의 부유물이나 짙은 진흙탕 속에서도 물질 내부의 미세한 균열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최첨단 투과 기술이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증거를 없애려 바다 밑바닥을 어지럽혀 놓았지만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드론은 수심 50m 지점에 도달해 진흙 속에 파묻힌 드럼통들을 순식간에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신을 차린 일부 중국 선박들이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해모수 3호가 잠수한 해역 위로 거대한 쇳덩어리들을 비오듯 쏟아부었어요. 물리적으로 드론을 파괴하려는 야만적인 짓이었죠.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평온했습니다. AI 딥러닝 회피 기동. 장애물 경로 예측 완료. 해모수 3호는 쏟아지는 쇳덩어리들 사이를 0.1초 단위로 계산하며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의 무식한 공격은 한국의 정교한 인공지능 앞에서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60초. 드론이 마침내 가장 위험한 미세균열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노 복합 폴리머 실링 장치 작동. 액체 주입구 개방. 드론의 끝에서 특수 폴리머가 뿜어져 나와 드럼통의 갈라진 틈을 완벽하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닿자마자 강철보다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한국의 특허 기술이었죠. 10, 9, 8. 윤 대장의 카운트다운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라디오 스피커만 바라봤습니다. 3, 2, 1. 작전 목표 달성. 핵폐기물 유출 봉쇄 완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핵재앙을 한국이 단 3분 만에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이 소식을 엿들은 중국 선박들의 무전에서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 쏟아졌어요.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막은 거야? 도망쳐.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깨닫고 꼬리를 만 겁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야마모토가 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버렸던 일본, 우리를 죽이려 했던 중국. 그 거대한 악의와 무능은 한국의 푸른 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속의 재앙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섬은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중국의 EMP 공격으로 통신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멈춰버린 심장과 같았죠. 일본 정부가 포기하고 돌아섰던 이 괴멸적인 고립 상황을 한국 블루 드래곤 팀은 두 번째 작전으로 단숨에 해결하려 했습니다. 윤태준 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힘차게 울렸습니다. 후지타 선장님, 통신 복구 작전을 개시합니다. 기지에 임시 양자 중계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통신이 복구되어야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블루드래곤 고속정에서 한국 해군 특수전단 대원들이 육지로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전문적이었죠. 와, 저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보세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일본 경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마모토가 숨을 죽이며 상륙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UDT 팀은 EMP 공격으로 완전히 타버린 통신탑 기지를 향해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그곳은 중국 해킹 조직이 마지막 흔적을 남겨둔 치열한 디지털 전쟁터였어요. 무전기 너머로 상황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기지 내부 침투 성공. 장비는 탔지만 중국 측 해킹 트랩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통신 복구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사이버 공격의 잔해까지 심어둔 겁니다. 정말 악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UDT 3팀, 메인 서버실로 진입하라. 윤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원들은 중국 해킹 조직이 남긴 보안 트랩을 가볍게 회피하며 파괴된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상자 형태의 장비를 설치했죠. 그것이 바로 임시 양자 중계기였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양자 통신 기술이 집약된 장비였어요. 이 작고 단단한 기계 하나가 우리 섬의 운명을 바꿀 참이었습니다. 장비가 설치되자마자 한국 본토에 있는 사이버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팀이 원격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을 뚫으려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긴장감 넘치는 보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사이버 방어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추적 시스템 가동. 중국 IP를 즉시 무력화하고 데이터 폭탄으로 서버를 마비시켜라. 한국 사이버팀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해킹 공격은 10초도 지나지 않아 무력화되었어요. 오히려 공격을 가하던 중국 측 서버가 한국의 최첨단 전술에 말려들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사이버 전투가 한국의 완승으로 끝나고 양자 중계기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띠리링, 띠리링. 선장 사무실에 모여있던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일제히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폰 화면에 서비스 지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전화가 됩니다. 전화가 켜졌어요. 다케다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휴대폰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본토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아빠다. 우리가 살았어. 전화가 돼. 전화기 너머로 딸의 엉엉 우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다케다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끊겼던 가족과의 통신이 재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절의 고도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일본 정부가 내다버린 우리들의 생명줄을
한국의 젊은 대원들이 기적처럼 다시 이어준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편 윤태준 대장이 이끄는 UDT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주하다가 무력화된 중국 선박들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어요. 중국 선원들 전부 제압한다. EMP 공격에 사용된 장비를 증거로 확보해라. UDT 대원들은 빈틈없는 전술과 압도적인 무장으로 덩치 큰 중국 선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대마도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 전자전 장비들은 고스란히 한국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끔찍한 악행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로 남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단호한 결단력, 그리고 완벽한 실행력까지. 한국은 우리가 알던 평범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하고 겁쟁이 같은 일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 3시간 만에 죽어가던 섬을 살려내고 악당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무건의 감사를 올렸습니다. 기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 대마도 앞바다에 나타난 한국의 푸른 용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6장 통쾌한 역전, 그리고 가짜 조국의 민낯. 모든 작전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윤태준 대장을 만나기 위해 항구로 달려갔어요. 그는 고속정 갑판에서 대원들의 철수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섬은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 대장은 황급히 다가와 제 양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따뜻했어요. 후지타 선장님, 고개 드십시오.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형제니까요. 윤 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인류애. 그것은 자국민을 외교적 협상 카드로 쓰려 했던 일본 정부에게서는 평생을 가도 느낄 수 없는 숭고함이었습니다. 감동으로 말문이 막혀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멀리서 낯익은 낡은 선체가 꼴사납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었습니다. 상황이 한국에 의해 완벽하게 정리되고 중국 선박들이 도주하자 그제야 슬그머니 기어 나온 겁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일본 순시선의 함장은 확성기를 켜고 오만한 목소리로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에 경고한다. 이곳은 일본 영해다. 당장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라. 지금부터 영해 보호는 우리 해상보안청이 맡겠다.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는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주인을 행세하려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윤태준 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일본 함장, 똑바로 들어라. 우리는 인류애적 구조작전을 완수한 거다. 당신들이 자국민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다. 우리는 통신 복구가 완벽해질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윤 대장의 서슬퍼런 경고에 일본 순시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 대장의 무전기를 빼앗아 들고 일본 순시선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가 EMP를 맞고 죽어갈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나? 중국이 무서워서 꼬리 내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영의 보호를 운우네. 역겨운 소리 집어치워라. 우리가 믿을 건 이제 당신들이 아니라 한국뿐이다. 제 분노에 찬 외침은 확성기를 타고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항구에 모인 대마도 주민들은 일제히 한국 구조팀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일본 순시선을 향해서는 썩은 생선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가짜 조국의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통쾌한 역전은 바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대장이 확보한 EMP 무기, 핵폐기물 투기 좌표, 그리고 중국 선원들의 체포 진술은 곧바로 국제사회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야마모토가 항구 사무실로 달려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선장님, 뉴스 좀 보세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 속 외신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마도 사태를 긴급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악랄하고 치밀했던 해양 테러 계획이 만천하에 폭로된 겁니다. 중국이 입은 타격은 괴멸적이었습니다. UN 환경 프로그램은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해 중국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 수산물 시장은 중국산 해산물에 대한 검역을 70% 이상 강화해버렸죠. 뉴스에서는 중국이 연간 수산물 수출에서 최소 150억 달러의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국의 핵심 사업인 1대1로 해상 노선 중 40%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버리고 이익을 챙기려다 국가적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된 셈이었어요. 반면 한국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인류애만을 위해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존경과 이익을 얻었죠. 뉴스에서는 한국의 테라헤르츠 비전 시스템과 양자통신 기술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첨단 해양 방어 시스템을 사겠다는 문의가 폭주했어요. 향후 5년간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의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예측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유엔에서 인도주의를 대변하는 국가로 떠오르며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을 찬양하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버려졌을 때 국적을 묻지 않고 달려온 이들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한국은 선한 의지 덕분에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명확한 대비는 우리 대마도 주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일본 국민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한 젊은 어부가 제게 다가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짜 조국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질 때가 온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준 진짜 국가,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대한 파도가 이 작은 섬의 심장부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코바야시의 선원들이 마침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최첨단 구조선인 해율 7호에서 정밀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무사히 돌아왔죠. 선원들의 입에서는 한국 구조팀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처럼 대접했습니다. 코바야시가 울먹이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헌신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섬 주민 전체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까지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는 굳게 닫혀있던 대마도 주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며칠 뒤 섬 곳곳에서 자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항구에 걸려있던 일본 국기를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버린 나라의 깃발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어업조합 강당에 모인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붉고 푸른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직접 천을 오려 만들거나 한국 구조팀에게서 얻은 태극기들이 대마도의 푸른 하늘 아래 펄럭였습니다. 제 아내 유키는 창밖의 깃발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이제야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녀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토의 반응은 무섭고도 음습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대마도 주민들을 매국노라며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중국의 선동에 넘어가 조국을 배신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죠. 급기야 외무성 대변인이라는 자가 섬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태극기를 내리고 사태를 덮자고 종용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걸려 있으니 주민들의 감정은 접어두라는 차가운 경고였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핵폐기물 테러에 노출되어 죽어갈 때는 외교적 변수라며 버려두더니 이제 와서 조국을 운운하는 꼴이 너무나 비열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를 버렸고 한국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본 정부의 무능함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고 마침내 유엔 조사단이 대마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직무유기와 한국의 인도적 구조 과정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섬의 진짜 뿌리를 세상에 밝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나를 좀 따라오게. 저는 그를 데리고 선장 사무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벽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육중한 나무 문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야. 우리 선장 가문이 대대손손 지켜온 비밀 성소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묵은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헌병들의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이방의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오직 이 섬의 진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곧이어 유엔 조사단의 수석 조사관인 마이어 박사와 역사학자들을 이 비밀 성소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그을린 묵직한 청동 유물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바로 대마도 병부입니다. 저는 반으로 쪼개진 호랑이 모양의 청동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입에서 헛숨이 터져나왔어요. 15세기 조선 세종대왕 시절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편입시킨 뒤 섬의 통치자에게 하사한 군사증표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선 왕실에 보관되어 있었죠. 두 조각이 합쳐지면 대마도가 완벽한 한국 땅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이어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부의 표면에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용 문양과 함께 조선 왕실의 직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일본 학계는 당장 위조품이라고 펄쩍 뛰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자가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싹을 잘라버렸죠. 합금의 성분이 15세기 조선 왕실의 청동 주조 방식과 오차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이런 고도의 정제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 대마도 병부를 유엔 조사단의 공식 증거물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따뜻한 인도주의를 겪으며 진정한 조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부를 통해 우리의 역사적 뿌리가 애초에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저는 유엔에 대마도의 귀속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낱 버려진 어촌 마을이었던 이 작은 섬의 진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진짜 조국을 향한 위대한 귀향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